조금 더 전에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좀 실수했네요. 지금 녹화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한 화면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네. 방금 우리 자매로 학당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 오늘 PPT를 포포토라고도 에스파란토에서 말을 해요. 퍼포토가 아니고 그냥 퍼포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퍼포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에스페란토 학술은 해온 걸 놓고 문법 분과장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3년 됐죠. 이제 3년 전에 학술은 회원이 되면서 뭐 갑작스럽게 문법 분과장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투표를 이제 하는데 저는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데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또 다시 뽑습니다. 이번에 사퇴하려고 그래요. 사퇴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으로 제가 분과장이라는 사람을 밝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에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밝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밝힙니다. 먼저 이 강연은 12월 말에 포항 자매로프 타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1차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 보강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어제 바빌로 로터에게 물어봤어요. 에스페란토로 물어봤죠. 어, 에스페란토 차원자 자메로포의 문법 의식에 대해 말해주세요. 에스페란토 주리포버스 클라리디 아니프렐라 그라마티카 그라마티카 콘시오 데자메로 라크레인토 데 에스페란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바벨 로버트가 에스페란토로 쫙 나왔어요. 한 1초쯤 그에 나왔어요. 그걸 제가 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실어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 로버트가 뭐라 그랬냐면 국제적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유연성 있는 문법을 만들었다. 그 7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또 다 했죠. 그래서 이 규칙적인 문법, 이 첨가적인 체계, 간단하고도 명료한 동사 체계, 논리적인 공론, 국제적인 어휘 체계, 쉬운 학습과 활용, 보편적인 활용성에 초점을 맞춤. 그렇게 7가지를 내고 결론적으로 라메노프는 문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으며 평등하고도 실용적인 국제어를 만들려고 했다. 그가 만든 에스페란토 표범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모든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런 답을 했어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제 견주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더 크게 보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말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이것은
좀 에스페란토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페란토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당시 사미노프는 어떤 문법적인 지식과 문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에스페란토를 만들었는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문법이란 무엇인가? 자연어에서 문법이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링구고 언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라마틱고 문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프리스크리바한 특성이라고 해요. 프리스크리바는 서술적인, 설명적인, 기술적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는 처음부터 문법과 방향, 연습문 모음이 교범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라고 딱 만들어 놓고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데 그 조건은 아직 충족 안 됐어요. 그 조건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행 같은 데서 이 에스페란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연구소 같은 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단 1회만 고치도록 허용한다면 그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실 그런 일은 생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어, 고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제1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때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에스페란토가 이렇게 규범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어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라마티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링구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프레스크리바라 그럽니다. 프레스크리바라는 것은 우리 약 처방할 때 프레스크리버라 그래요. 처방적인, 규정적인, 명령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자연어와 에스페란토는 문법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달라.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9세기 말에 문법 인식, 일반적인 문법 인식이죠. 자메노프 당시에는 전통 문법, 은 역사 비교문학, 문헌학 등이었습니다. 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품사론이 문법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품사를 8월 엘레멘토라 그러거든요. 8월 엘레멘토. 근데 품사론이라는 말을 저는 8월 엘레멘티코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미사 이크를 붙이면 어떤 학문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는 현대 구조주의 언어, 구조주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소쉬르, 스위스 사람입니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1910년에서 1920년대에 시작되어 1950년대 이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1916년 소쉬르 제자들에 의해 편집되고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구조주의 문법은 그때 없었어요. 자미로프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미로프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법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사미노프가 뭐 에스페란토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언어학자고 어마어마한 문법자인 걸로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전에 언제도 언젠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언어 자체에 대한 그 인식은 좋았습니다. 아, 말이 한 건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좋았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법이라는 거는 잘 몰랐습니다. 자녀놓고도.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소시르의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르네 드 소시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에스파란티스트였습니다. 소시르도, 그러니까 페르디낭 드 소시르, 이 사람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에스페란토를 많이 알았대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가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자기가 안 가고 동생을 보냈다고 해요. 동생, 르네드 소시르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에스페란토를 잘했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학술은 회원이었죠. 그리고 1915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에스페란토 형태론의 기본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에스페란토에 대한 언어학적인, 문법적인 처음 책입니다. 그냥 학습서가 아니라 문법적인 책이에요. 자미노프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발표하니까, 아, 그게 좋다, 좋다.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스페란토를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새로운 에스페란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925년 9월 1일에 나는 더 이상 에스페란티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공언을 해요. 그리고 노브 에스페란토라는 새로운 용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페란토 학술원에서 출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1916년에, 15년에 가서야 비로소 문법서적인 에스페란토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법서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학습서적인 거였어요. 학습서나 또는 규정적인,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그런 규정적인 것이었지, 문법적으로 파고든 논문이나 책은 없었어요. 1915년에 처음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연결을 시켜 두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오프의 문법 설명을 한번 봅시다. 과연 자면오프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라면오프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문법이란 주로 품사론, 품사 형성법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명사가 되고 저렇게 하면 형용사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어휘론, 낱말 만들기예요. 워르터 파라그라고 하죠. 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6개 기본 문법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앞에 8개, 뒤에 8개가 있습니다. 앞에 8개가 뭐냐? 품사 관련 규칙 8가지. 그리고 뒤에 8가지는 일반 규칙 8가지. 그러니까 품사만 있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19세기 말에 언어학이라는 것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매프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태론과 통으론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설명이
없다. 이 사실입니다. 기본문법 16개 조항이죠. 주로 품사론적 설명만 나오고 단어의 배열 등 형사론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렇죠. 뭐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온다든지 명사 뒤에 나온다든지 주어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온다든지 그런 말 여러분 에스파르토 문법에서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 전혀 안 해요. 그러나 한편 에스페란토는 어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근의 변화가 없다는 건 뭐냐? 그 파트로 이러면 파트로의 어근은 파트르까지가 어근이죠. 그 파트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때 오가 오느냐, 아가 오느냐, 에가 오느냐, 이가 오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근 파트르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에스파란토 낱말은 다 그래요. 어근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태론의 설명이 당시에는 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태론이라는 것은 낱말이나 어근이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변하고 그런 걸 따지는 학문입니다. 근데 에스파녟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죠.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자매노표는 이걸 뭐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요즘은 알죠. 초와 뇨, 이 예외적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초와 뇨가 예외라고 제가 써놨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어, 초와 뇨의 경우에는요, 그 앞에 어근이 줄어듭니다. 바뀝니다. 파트르가 파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파초, 파녀 이러잖아요. 트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런 건 형태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얘기지 그 외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메노프는 현대문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으로는 통으로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위치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걸 통으론이라고 그래요. 통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도 유럽어의 통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건 분명해요. 제 생각인데 이건 분명합니다. 통어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유럽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외 사람들은 곤란하죠. 한국 사람들이요, 에스페란토 통어로 또는 인도 유럽의 통어를 모르고 에스페란토 처음 배우려면요,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먼저 배우고 에스페란토 배웁니다. 그러니까 좀 되지. 만약 차례가 거꾸로라면 아주 어렵고, 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보사의 품사음이, 동사의 시제음과 섭법음이, 또 명사와 형용사의 복수음과 목적격 의미 등 모두 11개의 문법 의미를 정해놓은 것은 아주 좋은 반입니다. 그렇죠. 문법 의미 11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에스페란토가 빛나는 겁니다. 자매놓고 성공한 거예요. 이거 없었더라면 실패했겠죠. 기본 문법에서는 11가지의 문법 의미만을 언급하고 있고, 오른쪽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전치사 뒤에 주격이 온다는 사항뿐입니다. 네, 그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그 유럽어 중에는 많은 언어들이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오거든요. 목적격. 근데 에스페란토는 전자 뒤에 주격이 와요. 그 정도가 통으론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 간에 수와 격의 일치를 정한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명사가 복수면 형용사도 복수를 해주죠.
명사가 목적이면 형용사도 목적격으로 되죠. 그걸 수화격의 일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지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바로 대답해 주실래요? 어, 장점이 뭘까요? 어느 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하면은 그 문장에서 어느 명사를 수식하는지가 단번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수는 복수끼리, 단수는 단수끼리.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바로 그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가 될까요? 단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아마 문법 전문적으로, 언어학을 전문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언어에는요, 기본적인 어, 어떤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경제성의 경향이 있어요. 경제성. 가능한 한 말을 짧게 하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고, 그런 걸 경제성이라고 해요. 말의 경제성이라고 해요. 근데 에스파란토는 그게 완전히 무시돼 있어요. 미아이, 벨라이, 트레신세라이, 아미코이, 이러면 네 군데나 복선이 다 들어가요. 만약 목적격을 하면 미아인, 벨라인, 세라인, 아미코인 또 다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이것이 익숙해져서 별 뭐 어려움 없이 하죠. 뭐 저도 그래요. 지금 뭐 익숙해졌으니 어려움 없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문법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 볼 때는 당장 걸려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비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비경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단점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 분명합니다. 자메로프는 종종 낱말과 어근을 구별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낱말이라고, 어떤 데는 어근이라고 왔다 갔다 해요.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 제11항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어는 낱말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근 대신 낱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실은 어근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름 참브로 할 때 도르모 참브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도름 참브로예요. 도르모 참브로가 아니에요. 도름 참브로. 어근을 쓰는 거예요. 어근 더하기 어근. 그리고 맨 끝에 명사 의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합성어 설명에는 낱말들의 단순한 집합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한 말에 만든 규칙이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오프는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공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의문문, 관계문, 감탄문 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모두 단어장과 연습문 모음으로 이루고 있다. 여러분 16개 기본 문법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에스파란토 초급 책이나 중급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할 수 없죠.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안 되죠. 근데 유럽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사실.
그냥 에스파르토는 낱말만 쭉 알면 자기네 문법에 그냥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사실. 사실 말하면. 그래서 이런 통으로 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걸 다면놓고는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에스페란토의 의문문은 초월하는 의문부사나 아홉 개의 의문사, 키워드를 월의 맨 앞에 놓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통으로 쪽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여기 너무 쉽죠. 에스페란토의 의문문은 참 쉽습니다. 우리말은 맨 밑에, 맨 끝에 까 붙이면 주로 의문문 되잖아요. 에스페란토는 맨 앞에 추 붙이면 의문문 돼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통으로적 방법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의문문은 그래요. 그러나 관계문화, 감탄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했어요. 좀 이런 건 사실 우리 한국 에스파란티스트들이 불만이죠. 그래서 초급을 가르칠 때나 중급을 가르칠 때 여러분 단어장과 연습문 모음을 꼭 같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기본 문법만 딱 가르쳐가지고 안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렇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초급 책에 대체로 단어장도 붙어 있고 그러죠. 연습문 모음도 붙어 있고 그러죠. 제가 만든 초급책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기본 문법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못 배워요. 일단 배울 수 없습니다. 아니요. 또 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가정법 의미 우스만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긴 했지만 가정문의 시제를 나타낼 방법을 찾지 못해요. 참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에스페란토 가정문을 말할 때 시제를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건지, 현재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시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뭐 아시려고 생각하는 영어, 영어에는 그런 시제가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뭐 현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에스페란토 그게 없어요. 왜냐? 가정법 의미 우스를 딱 붙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아스, 이스, 오스 이런 걸 못 붙여요. 그렇게 자면 설명도 안 했지만은 연습문 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자, 이것은 에스페란토의 부족한 점이다.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점. 뭐 잘못됐다 아니라 부족한 점. 왜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인투스라는 말 여러분 써보셨을 것이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이걸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투스라는 걸 하는 수없이 발명해냈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스틴투스 이름 이었더라면 에스틴투스, 이린투스, 갔었더라면 인투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부족하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에스페란토 가정문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수사에서 십진법을 사용한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참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유럽의 여러 말들 중에 아마 영어가 가장 쉽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뭐 다른 말을 잘 모르니까요. 이게 수미님을 아실 거예요. 수미님 독일어를 잘 아시는데 수미님
독일 말에서 예를 들어서 60, 63 그러면 독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63요? 예, 예, 63. 말하자면은 3 플러스 3 그리고 60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이상한 것도 많이 있죠. 아,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해요. 그 프랑스 말 혹시 잘하시는 분 계세요? 프랑스 말? 프랑스 말도 엉망진창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자미로프가 이렇게 십진법을 딱 사용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좀 좋은 일이에요. 자미로프 박사님 감사도 말이에요. 어, 인칭대명사가 모두 이로 끝나게 한 것은 장단점이 여기서 이는요, 동사 원형의 이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가 아니고 그냥 모음 이예요. 어미 이가 아닙니다. 모음 이. 미, 비, 다 이로 끝나잖아요. 뭐 영어도 좀 비슷해요. 어, I, 뭐 me, he, she 이런 게 이로 주로 많이 끝나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썼어요. 장점은 뭔가? 간단하다는 거죠. 다 이로 끝나니까 간단하죠. 한 가지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단점은 실제 여러분 시끄러운 어떤 장소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미라고 그랬는지 리라고 그랬는지 리라고 그랬는지 뭐 어떤 데 헷갈려요. 이게. 물론 앞뒤 문맥을 봐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분명히 헷갈려요.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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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그래서 조금 관리해 줬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다 필요 없는 생각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페란토를 아주 전형적인 첨가어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 에스페란토가 전형적인 첨가어가 된 것은, 자, 먼저 여러분, 첨가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낱말에 뭔가 다른 걸 뒤에 의미 같은 걸 첨가해서 하나, 둘, 더 붙여서 문법적 뜻을 더한다 이런 이 형태론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런 형태론적 관점에서 이 세 개의 말을 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첨가어, 보리어, 굴절어 이렇게 세 가지로. 보리어는 중국어 같은 거예요. 거의 중국어 하나뿐입니다. 굴절어는 인도 유럽어 거의 대부분 굴절어입니다. 첨가어는 우리 한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몽골 말이라든지 우라라타이 이쪽은 그렇고 어, 첨가가 가지는 장점은 낱말의 문 낱말의 그 첨가되는 가지들 의미들을 보고 문법적인 해석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가시였습니까? 가시였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다라는 어근입니다. 기본 뜻을 나타내죠. 시, 존대다. 과거다. 습니, 이거는 상대 존대다. 이거는 의문. 이렇게 다 나타나야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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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나타납니다. 그런 말을 첨가하라고 해요. 에스페란토도 그런 식입니다. 굴절어는 그렇지 않죠. 굴절어는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go 그러면 가다잖아요. 3인칭 단수가 될 때는 goes 이러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 완료형 gone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분돼요. 근데 과거 went 이런 건 전혀 뭐 구분할 수 없잖아. 구별할 수 없어. 다르잖아. 근데 이런 게 본질입니다. 근데 에스페란토가 한 타임이 첨가어로 만들어졌어요. 첨가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통어론적인 고찰이 아닙니다. 형태론적인 고찰입니다. 통어론은 지금 전혀 대면법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형태론은 이제 품사를 정하면서 기본 문법음이 11개 만든 거, 그게 답니다. 그것 때문에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이렇게 전형적인 첨가가 된 것은 첫째, 11개의 문법음이 참 둘째, 접사의 적극적인 활용. 접사를요, 접사라는 것은 접두사, 접미사 주로 두개 있죠. 접도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거의 뭐 가운데 끼어드는 건데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에스파르토에서는. 이 접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논리가 허용하는 한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연어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말도 상당히 첨가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말에도 접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 못합니다. 덧벗신, 덧벗선, 이렇게, 그게 접두죠. 어, 덧붙이다, 이렇게 덧붙이다, 되죠.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뭐, 놓다, 그런 말 있을까요? 이런 게 있나요? 덧니, 덧니.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자연어에서는 논리가 허용하는 한 접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쓰이는 것을 그냥 해석하는 거죠. 아, 이것은 이때 쓰인 뜻은 접두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지, 뜻을 논리가 허용하는 한 아무데나 붙여도 됩니다. 이렇다고 덧아들, 뭐 덧밥,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첨가적인 그 요소를 많이 가미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모든 의미와 접사가 어근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발상. 이 세 가지 덕분에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사 문법의 의미는 기본 문법 16개 한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나 접두사와 접미사는 안 나와요. 그냥 다음장에 대한 거예요. 다음장. 연습문 못 나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초급 배울 때, 중급 배울 때, 이 접사 잘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접두사는 9개 있는 거 그렇죠? 접미사는 한 37개 있죠. 근데 그건 딱 몇 개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비공식 접사가 또 있어요. 비공식 접사가 또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다 이 말을 못하는데 대충 9개에서 그리고 전미사 37개 정도 뭐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런 거 꼭 배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고 잘 써야 돼요. 에스페란토에 아주 그 유연성을 살려주는 그리고 공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 그리고 관계사나 종속 접속사 K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설명 안 했어요. 이들을 모두 단장과 연습문모면서 처리하고. 사실 이런 거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K에 대한 설명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미로프가 너무 용감했던 건지 아니면 그 유럽의 그 에스파르토 배울 만한 사람들을 너무 믿었던 건지 그러고 끝내버려요. 만약 한국에서 누군가 국제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면 그런 발표할 사람도 없겠지만 뭐 당장 큰일 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위주로 적당히 그냥 몇 개 딱 하고 유럽 사람들이 뭐 저놈 죽여라 그렇지 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메로프는 서술어, 보어 등의 통으로는 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실제 그 텍스타로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프레디카토, 프레디카티보가 자메로프가 쓴 책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니까 한 번인가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자메로프는 통으로는 수로는 그 당시에 거의 필요가 없어서 안 썼을 수도 있고 또는 몰라서 안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어요. 그리고 명사구라는 것은요, 명사에 뭔가 조금 더 확장된 것, 그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라면 명사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러면 그걸 이제 명사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명사구의 좌선성과 우선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게 뭐냐면, 라벨라 플로로 해야 되는지, 라플로로 벨라 해야 되는지, 그게 왜 말을 안 해요? 또는 라 데미 스크리비타 리브로 그래야 되는지, 라 리브로 스크리비타 데미 그래야 되는지, 혹은 라 리브로 큐 미스크리비스 그래야 되는지, 얘기 안 해요. 앞에 것은 좌선생이요. 라 벨라 플로로인 좌선생이. 라 플로로 벨라, 이것은 우선생이. 형용사가 명사 뒤 오른쪽에 맞죠? 우선생이.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형용사의 설명이 기본 문법 제3항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통어론적 설명은 없고 단순히 품사론적 설명만 하고 있어요. 즉 R을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는 R로 끝난다. 그, 그것만 설명하고 끝나버려요. 그것이 오른쪽에 온다, 왼쪽에 온다, 그런 말 안 해요. 자, 이것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국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프랑스 말하고 독일 말하고 영어하고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세 나라 사람들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미로그 어느 한쪽만 이러시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그렇게 에스파란토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품사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에 가든 왼쪽에 가든 형용사는 형용사예요. 명사는 명사예요. 품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문법 제5항에서 인칭 대명사만을 제시하고 다른 대명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칭 대명사만 말하고 다른 대명사 말을 해요. 다른 대명사 많이 있잖아요. 의문 대명사, 뭐 제시 대명사, 뭐 처소 대명사, 뭐 부정 대명사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유대명사만을 말하고 소유격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인칭대명사에 R을 붙이면 그건 소유대명사가 된다. 그렇게만 말해요. 소유격이 된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다르거든요. 소유대명사도 되고 소유격도 돼요. 근데 격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격은 통으로는 필요한 문법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에스파뇰어는 격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명사는 주격, 목적격 두 가지 있어요. 그러나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외에 소유격이 또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는 세 가지, 보통 명사는 두 가지의 격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에는 뭐 격이 더 많이 있죠. 에스파뇰어는 이제 간단한 편입니다. 그건 하여간 자연의 격은 말을 안 해요. 기본문법 제6항에 동사 설명에서 시제와 수법, 양태를 모두 한꺼번에 묶어서 쓰며 당시에는 양태라는 것은요, 정법, 부정법, 분사법 세 가지를 묶어서 양태라고 그래요. 와, 서법, 직설법, 원망법, 가정법 세 가지를 묶어서 서법이라는데 이런 개념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거 대단합니다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면 활용하십시오. 동사에는요, 세 가지의 양태가 있습니다. 정법, 부정법, 분사법. 왜 양태라 하냐면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쓰이느냐 그 말이에요.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쓰이느냐. 정법이라는 것은 시제가 정해지거나 어떤 수법이 정해지는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제도 정해지지 않고 서법도 정해지지 않고 그게 부정법이에요. 분사법은 이건 일본 용어인데 일본 문법 용어인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씁니다. 나뉘어진다. 두 가지다. 뭐 이런 말. 동사긴 동사인데 형용사처럼 쓰게 돼. 또는 명사처럼 쓰게 돼. 뭐 그런 거. 그걸 분사법이라고. 예. 정법은 또다시 직설법, 원망법, 가정법 이런 세 가지 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설법은 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 as, also와 us 이 다섯 가지는 의미, 피나주, 의미로 나타냅니다. 이 기본 문법이 나오죠. 근데 분사법은요, 상과 패를 나타내는데 상은 아스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모양 상태인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완료되느냐,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느냐, 이게 예습한 이세 가지. 태는 능동태, 수동태 두 가지죠. 그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그 주어가 오히려 그 행위를 받느냐, 이 차이. 그 수동태, 능동태 두 가지 나뉘는데, 인트, 안트, 온트, 이트, 아트, 오트, 이게 여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전미사입니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달라요.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거를 왜 한꺼번에 섞어서 설명하고. 어, 오늘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오늘 1시간 반 투자한 본전을 뽑을 겁니다. 이거 사실 이게 한 번 더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이걸 우리 특별 카톡방에 이 포포토를 그대로 올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본문법 6항 동사의 설명에서 수동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ST 동사의 상호하는 형태와 필요한 동사의 수동 분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동태에서 전치사는 대이다 라는 말로 간단히 끝내버려요. 아니, 수동태에서 전치사는 대이다. 이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겠습니까? 영어를 이미 배운 사람은 이해해요. 아,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말하나 보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어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났다고 그래요. 야, 동사 변화, 이렇게 이제 컨juga세어라고 그러는데, 동사 변화에서 인칭과 수에 따른 변화가 없게 한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영어가 유럽의 여러 말들 중에 가장 간단한 말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좀 덜하죠. 그러나 독일말, 프랑스말, 러시아말, 러시아말이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인칭과 수에 대한 변화가 너무너무 심한 좀 프랑스 말은 아마 한 50가지쯤 된다는 것 같은데 또 문법성에 따른 명사 변화가 없게 한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문법성이 뭡니까? 서양의 몇몇 많은 말들은요, 명사 자체가 성이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게 있습니다. 명사 자체가 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각 성마다 달라요. 우리가 독일어 배울 때 그러잖아요. there, this, them, be there, there 이러고 그게 따라 명사가 또 다 달라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에스페란토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네도 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언어 변화들, 그 파라디그마라고 그러는데요. 에스페란토는 누르 우누 파라디그마, 단 하나의 파라디그마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동사도 하나, 명사도 하나. 이렇게. 주어가 명사나 대명사가 아니고 부정법이나 캐절로 되어 있을 경우 보어를 도사로 하는 것은 금사론적 개념입니다. 기본 문법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요. 기본 문법이 없어요. 그냥 연습문 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급까지 다 배웁니다. 동사가 부정법, 동사 원형이면은, 주어가 부정법, 동사 원형이면은 그 보어는 부사로 씁니다. 형용사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mensogo estas malbona 이만 mensogi estas malbone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메노프 역시 목적어가 부정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보어로 종종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보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목이 좀 아픈데. 카마라님, 예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 congreso est trobus necessa changi la lingvon gis ne renconteblezo. Mi trovas 네코네블렛소. ne reconeblezo. Mi trovas bona conatigi, 코니, conigi la pruvo signoi, kai miracloi. 아름다운 건, 자, 이 보면은, 주로 트로비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목적어는 šan지입니다. šan지. 그 보는 네체사입니다. 네체세로 안 썼어요. 네체사로 썼어요. 여러분 나중에 해석을 번역해 보세요. 여기서도 코니기가 목적은, 근데 그 목적격 보는 보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어가 부정법일 때에도 그 보호를 형사로 쓴 경우도 있다.
타마라님 한번 읽으세요. Sed kun ligi jam antaŭe la sorton de lingvo internacia kun la estonta kongreso estus tre malprudenta. 그러니까 여기서 쿤리기 이 주어거든요. 지금. 주어예요. 그러면 에스투스 트레 말프루덴테 해야 됩니다. 트레 말프루덴타. 물론 이 주어 이게 굉장히 길어요.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게 줄이 딱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메노프 머리에는 이 줄 다음에 TO, TO 에스투스 트레 말프루덴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TO 에스투스 트레 말프루덴타. 아마 틀림없이 자메노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른 데서 쓰는 그 예문하고는 안 맞춰요. 조심해야죠. 이러고 자메노프 자신도 이 문법상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본 문법에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에는 있어요.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가 뭐라고 그랬죠? 기본 문법 16개하고 연습문 모음하고 단어장하고 단어장은 제2서 후에 나온 단어장인데 거기에는 기본 어근이 한 2,000개쯤 돼요. 그것이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입니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따라줘야 됩니다. 그럼 자메노프 자신도 따라줘야죠. 근데 안 따라준 거예요. 자, 무주문 역시 검사론이나 의미론적 견해 결과물을 할 수 있다. 무주문 뭔지 알죠? 아시죠? 에스타스 보네, 어디요? 에스타스 바르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건 무주문입니다. 주로 영어의 비인칭 가주어 it의 경우입니다. 비교해보면 영어에서는 토론적인 고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덥다 이럴 때 아, 그냥 덥다 이럴 때 warm, warm 영어로 지금 합니다. warm 그러면 그 warm 하나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뭔가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문장이 되려면 하나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주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덥다. 근데 주어를 뭐였어요? 우리말에서는 날씨가 덥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주로 그런 말 안 써요. 뭐 the weather is warm 그런 말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가짜주어 또는 임시주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it를 씁니다. 그래서 it is warm 따뜻하다.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varma 그러면 아니 그 에스페란토에서 주어가 뭐가 돼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뭐 하늘이 그래야 될까? 날씨가 그래야 될까? 에스페란토에서 날씨는 돼요. 라페테로 에스타스 바르마 그러면 돼요. 이 에스페란토의 장점이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에 it is warm 하듯이 하려면은 가짜 주어라는 것은 자메노프의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 에스페란토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논리적으로 가짜라는 것은 쓰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메노프는 할 수 없이 그니 주어가 아예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명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이 돼요. 명사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형용사 보호를 쓸 수 없다. 형용사 쓰지 말고 할 수 없다. 도사를 쓰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없으니까 명사가 없으니까 형용사는 쓸 수 없다. 그러면 부사는 뭐 여기저기 다 쓰니까 부사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품사론이나 의미론적 견해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영어처럼
통으론적 견해가 있었더라면, 통으론적 견해가 있었더라면, 아,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짜 주어라도 하나 쓰자.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그런 잘못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다. 부사의 설명이 기본문법 7항에 나오는데, 어근부사에 대한 거예요. 그냥 어미부사, 애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그 말만 있지, 어근부사 밖에 없어요. 어근부사가 뭘까요? 헬레나님, 어근부사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네. 어근부사는 어근 자체가 부사인 겁니다. 어근 자체가 부사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미케. 아, 아미케는 뿌이, 아미코에 애가 붙은 거죠. 그거는 예, 어근부사가 아닙니다. 뿌이, 그래서 어미부사입니다. 에스페란토에 아, 수십 개 있죠. 프로, 얌, 프레, 프레 이건 어미부사 아닙니다. 어근부사입니다. 프레, 트로, 얌, 뭐 저는 네, 예스까지 보는데 학자들마다 달라요. 좀 달라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죠. 숫자는 많지 않은데 한 30몇 가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회화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트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트레, 토, 뭐 얌, 눈, 코리아, 게라 얼마나 많이 써. 모르가 많이 써요. 그런 걸 어근부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티에, 뭐 키에, 키양, 키양 이런 것도 어근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 사전에 그냥 사전에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많은 부분을 단어장과 연습문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것을 좋게 봐야 할지, 좀 불만스럽게 봐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 좋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비유럽 사람들에게는 너무 묻히기만, 너무 묻히기만. 남성을 나타내는 전미사는 없고, 여성을 나타내는 전미사 인만을 설치함으로써 에스페란토는 성차별적 언어가 된다. 이것도 기본 문법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파트로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 인 붙여서 어머니 여자가 돼요. 스튜덴트, 스튜덴토 우선이에요. 여학생은 스튜덴티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 학생 구분 안 하고 그냥 학생 이럴 때는 또 스튜덴토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이 양성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남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언어입니다. 에스페란토는 남성 위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 양성 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에서는 에스페란토는 비난받아야 돼요. 성차별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걸 꼭 요즘 보면 she estas esperanto profesorino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앞뒤 상황을 다 알 때면요. 굳이 프로페서리노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she estas esperanto profesoro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의 에스페란티스트, 한국의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아마 일본도 그런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해요. 아마 초급 시간에 어떻게 그래 배웠나 봐요. 뭐 원칙으로는 맞죠, 맞죠. 그러나 그거 너무 많이 쓰고요. 경제성에 어긋납니다. 경제성에 수도 좋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기본문법 제12항은 이미 부정의 단어가 있는 문장에
잘못 쓰이는 것은 내에 대해서 의미하는데 이것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즉, 내니오, 내니우, 내니앙 뭐 이런 말이 이미 있으면요. 내를 또 안 써도 돼요. 당연하죠. 한국인들에게는 이 문법 12항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매노프가 많은 것을 단어당과 뭐 연습 모음에 넘겨버리면서까지 자기의 문법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건 또 여기에 집어넣으라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12항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러시아어를 포함한 유럽의 몇몇 언어의 관습적 표현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수민이 독일에도 혹시 이런 현상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중세 때는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은 두 번, 세 번 해도 우리가 수학에서 하듯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랍니다. 아, 예. 그러게. 유럽의 말들이, 러시아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미로가 이걸 문법상에 넣은 거예요. 줄이고 싶은 문법상에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나는 기본문법 제14항에서 자미로는 이른바 만능정치사 예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국제화가 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그렇죠. 어, 유럽의 여러 말들 중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N이라고 쓰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폴이라고 쓰고 또는 수라고 쓰고 나라 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자면을 보고 헷갈린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했겠죠. 그래서 예를 만들었어요. 아무 때라도 그냥 쓰면 된다. 그럴 때 적당히 쓰라는 거예요. 이 좋아요. 뭐 제가 볼 땐 아주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나 보니 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어요? 어, 전치사를 생략하면서 no를 쓰게 만들었는데요. 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매노프가 무슨 설명을 붙였느냐? 이 예를 쓰지 말고 그 뒤에 명사를 목적격으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목적격으로 하면 목적어고 그 앞에 동사는 타동사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 얘를 없애고 너 목적격을 써버리면 그 앞에 동사는 이거 과연 자동사로 봐야겠죠. 타동사로 봐야 되네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여러분 에스파녟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아, 그래요. 기본문법 제15항은 이른바 외려 차용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에 대한 허용을 말하는데 이는 장단점이 있다. 왜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점은 아, 유럽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다른 말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써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죠. 국제화가 되기가 쉽죠. 큰 장점이에요. 그 당시에 요한 마티우 슐레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놀라피크라는 국제화가 있었어요. 그 볼라피크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외려 인정 안 했어요. 슐레이어 자기가 모든 단어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새롭게. 그것도 전혀
엉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아 그래서 뭐 어머니를 보고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 기존의 낱말들을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 배워야 돼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걸 자매를 보고는 아, 이래서는 안 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외래어를 아주 많이 허용해요. 그래서 지금 에스페란토 학술원의 레나토 포르세티 박사 같은 분은 지금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에스페란토에서 가장 이런 외래어를 많이 쓴 사람이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 사메노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 밑에 제1서의 복이 제가 여기 적어두는데 보세요. 로코모티브, 레닥시오, 텔레그라포, 심지어 아드보카토, 독토로, 테아트로, 코미디언 전부 거의 다 외래어예요. 외래어. 자메노프 새로 안 만들었어요. 그냥 이미 있는 거 그냥 쓴 거예요. 다만 오만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자메노프 직접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프랑스어 뒤에 그냥 오 붙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쓴 처음 에스페란토 책에 제1서, 2서 그게 그런 말이 나와요. 자메노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어 뒤에 오만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이 에스페란토에 있었습니다. 초기에. 너무 프랑스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전 세계를 휘어잡았죠. 그 후에 이제 영어로 넘어왔는데 요즘은 이제 또 영어에 너무 치우칩니다. 영어에. 아무튼 그 불만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이런 어떤 한 나라 말에 너무 치우치는 단점이 있어요. 좀 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분 나쁘죠. 아주. 그래서 이런 외래어를 갖다 쓰는 것은 나투랄리스모라고 부르니다. 존 웰스, 링구이스티카 아스펙트 데 에스페란토를 쓴 존 웰스 책에 보면 나옵니다. 차용주의라고 제가 번역했고, 그다음 스케미스모는 조어주의. 이건 기존에 있는 에스페란토 단어를 활용해서 합성어를 만들자. 그런 말. 그런 주의 스케미스모. 문법 설명은 이렇게 하면서 자미노프가 에스페란토를 발표할 때 유럽의 지식인들만을 겨냥했거나 또는 자신의 문법을 아주 간단하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메노프가 제1서, 제2서에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 다 이해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페란토를 만들었어요.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이 먹혀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메노프는 그 당시에 아시아는 사실 생각 안 한 겁니다. 못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자메노프가 아시아까지 고려했다면 에스파란토 못 만들었어요. 만들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차라리 아시아 인정 안 한 것이, 생각 안 한 것이 다행히 반쪽 같은 말이라도 그래도 하나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뭐, 전 세계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제화 만들라. 아무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안 돼. 자, 또는 문법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인식이 이 정도여서 그랬을 수도 있다. 거의 결론적인 말인데요. 그 당시 19세기 말의 문법 인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법 인식하고 달라요. 그러니 그렇게 장르포가 또 우리가 볼 때는 용감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 문법학자들이 만약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에스페란토가 130년 이상
잘 쓰인 걸 보면 결국 잘못놓고 이런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130년 이상 잘 써요. 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저 같은 사람, 문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레시피도 말하는데 전혀 상관없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호기심이 뭔가 한번 보자 이 정도지. 뭐 여러분이 이걸 파고들어서 어떻게 연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에스페란토가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있어서 좋은 것과 없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좋은 것은 문법음이 11개, 없어서 좋은 것은 문법성,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명사에 성이 없어요. 그다음 동사와 명사의 복잡한 의미 변화가 없습니다. 콘주가티오와 데클리나티오가 하나씩만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고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협회 단톡방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이 이상한 나라의 어느 시 이야기, 여러분 한번 관심 있어 보십시오. 저도 사서 한 5일 만에 완독을 했는데, 세계 한 900개의 국제 인공어를 연구한 분이, 연구해서 에스페란토도 상당히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쭉 써두었는데,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를, 어, 그래서 크리스탈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모르겠어.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목도 아프고 애기들이 좌우 못 갑니다. 읽어요. 알겠습니다. 애기들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러면, 오순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마이크가 지금 없나 보죠. 이호수님, 지금 듣고 계시죠?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분인가요? 화면 모호성이나 이거 보면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 예. 네. 모호성이나 의미의 애매함은 자연어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사고방식에 어울리는 하나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자연어가 임의적인 관습이나 문화적 습관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결함이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명료함의 기준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애매함을 극복하게 한다. 언어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 결함이 필요하다. 네, 언어학자들은 네. 계속해주세요. 모두 언어에 대한 강렬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의 이론을 지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론에 반대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간혹 언어는 차가운 데이터의 꾸러미가 되기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처음 인사드리는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많이 못 뵌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앞으로 자주 뵙죠. 예, 그 결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도 결함이 있어요. 없을 이유 없죠. 그러나 필요한 거예요. 그거 오히려 필요하고 없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번역이 조금 약간 어설픈 것이 한두 번 있는데, 근데 이 저자가 에스페란티스트예요. 아니 본격적인 에스페란티스트는 아닌데 자기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에스페란토 배웠어. 그래서 대회도 많이 참가했더라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저희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거, 그런 다음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란당콩. 막 제가 너무 가기 때문에 뭐또 감기로 저,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예, 예. 그 요즘 그 코로나 수준이라고 그러더군요. 저 회장님 간만에 이렇게 랜선상에서 만났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끝낼까요? 아, 예. 저기, 뭐, 에스페란토 확실히 쉽긴 쉽네요. 뭐, 이거, 1시간 반 만에 한번 뚝딱 끝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오늘 아까 낮에 강의하는 그 초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법, 회화, 그 다음에 독해 작문,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정, 세 개의 다리에서 어떤 하나도 좀 짧거나 하나가 너무 길거나 모자라면 이 사람의 언어가 휘고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문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그다음에 전문 용어로 해놓으니까 그동안 이제 뭐 그냥 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한번 또 요약이 쫙 되니까 다음 주 강의가 더 힘차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기환 박사님 덕분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그 회화, 저는 이제 회화하고 발음, 악센트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근육이라는 링그바 무스콜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1년간 이제 그 이거 재활 치료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거 운동, 근육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에스페란토만큼이나 미술 시장 공부만큼이나 재밌는 게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몸이 튼튼해지니까 더 일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고 정신도 한참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성해가지고 이게 언어하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근육 만드는 거하고 해서 지금 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회화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이기 때문에 되게 제 자신이 무슨 관심이고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 또 박 박사님 거 이거 쭉 들으면서 정리가 한번 쫙 되니까 오히려 쫙 들어오는 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문가의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쭉 간결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호란당 알떡도로바. 아, 그리고 손 의원님이 멀리서 참가해 주신 어, 지금 한국에 계신 그, 거 아니죠? 여기 리투아니아. 그냥 음, 낮이겠네요. 어, 여기는 이제 낮 지금 한 3시, 어, 오후 3시, 뭐 3시. 멀리서 오신데 인사라도 뭐 소감이라도 한마디 하고 끝내죠. 근데 그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자매 오빠가 우리가 그 볼 때,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 그 내용이 우리가 1800년대에 이렇게 보면 거기 문명률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반등. 그러니까 1800년대에 당시에 유럽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뭐 한 사람은 그 다 안다는 거잖아,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그 글 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엘핀이 글 쓴 거 보고
우리가 정사섭 선생이 글 쓴 거 보고 우리 한국의 에스페란티스트가 오늘날 이렇게 있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렇게 놔두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어떤 보통 지식이 있다는 사람의 그 지적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자멘호프는 이제 그 말을 한 거지. 이 유럽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뭐 다 뭐 아까도 언급이 되고 그랬지만 이게 부정구문이 둘이야. 예를 들면 그죠? 그거 여러분들 대화 중에 되게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그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그 이중 부정이 부정이야. 그게. 그게 리투아니아어도 그렇고 아까 우리 그저 아몬드가 그 러시아어 예를 들었지만 이 슬라브어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아니라 강한 부분은 부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죠? 우리는 한국말은 어찌 아니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하면 그게 강한 긍정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강한 긍정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그렸다고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죠? 이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전치사의 예가 나온 그것도 사실은 여기도 그냥 많이 틀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라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폴란드에 우리 아마 제일서에도 그렇게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 폴란드에 나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나. 나가 그 에스페란토는 수르야. 그게 100% 수르인데 이게 그냥 나라가 반드시 n을 써야 할지라도 수를 쓰고 뭘 쓰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소위 그냥 뭐 중립적으로 그냥 이거를 쓰면은 이걸 읽는 사람은 이렇게 뭐 수를 생각하고 저걸 읽는 사람 또 저 나라 사람은 그냥 n으로 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편리성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우리 동사의 성격이 이거는 참 그래요. 이 동사의 성격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것도 나라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어근이 자동사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자다 할 때, 자다는 한국 사람이 들으면 자동사잖아. 응? 자다의 목적격이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자가 타동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서 그 동사도 그냥 복잡해요. 이게 그 동사의 성격이 상태 동사냐, 아니면 그냥 결과 동사냐, 아니면 시작 동사냐, 이게 그냥 나라마다 막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것이 동사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거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데 요즘에 보면 그래요. 포이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가장 쉬운 얘가 소필이단 말이에요. 우리 소필이 여러분들 그죠? 소필이도 있고 펜시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소필이 알을 써. 그지? 미 소피라스 알 헤일 난도 뭐 이렇게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소필이의 사전적으로 이게 타동사야. 타동사단 말이에요. 이 타동사니까 이건 타동사처럼 해야 돼. 미소피라스 윈 그런다든지 미소피라스 윈 이렇게 써야지 그게 미소피라스 알 미소피라스 알헤이모 이렇게 이제
내 생각에 그것도 이게 나라마다 그 소비리가 소위 그런 자동사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 나라마다 또 어떤 데는 타동사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피부에는 어떻게 올라가 있냐 그러면 이게 자동사를 쓸 수도 있고 타동사를 쓸 수도 이렇게 그렇게 표기를 이렇게 그런 걸 해놓은 동사들도 있습니다. 익서로 표기하죠, 익서로. 익스든 아니면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는 것은 그 요즘에 그거잖아요. 에스페란토 단어가 그게 그냥 우리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런 구별 시대를 지나서 평등 시대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에스페란토가 그냥 예를 들면 그 유럽 사람들, 이 슬라브족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인 경우에 미 에스 스투덴티노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그 왜 그런가 하니 이 일대는 반드시 그냥 이 명사가 여자는 여자로 대답해야 돼. 이 남자는 스투덴타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미 에스타스 에스페란티스티노라고 해야 이 사람들은 그게 맞아. 자기들 생각엔.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사실 에스페란토는 그러한 명사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중성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쓰면 좋겠어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 슬라브들 사람한테 그게 그냥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학생이지. 그걸 굳이 그냥 선생들이 여기 아마 초급자들은 다 그렇게 나올 거야. 미에서 에스페란티스 디노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이제 근데 때로는 그게 중요할 때도 있죠. 사실은 중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쓸 때는 그냥 그러잖아.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그 이 일대의 사람들이 언어적 습관이 약간 바뀌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여교장을 디렉토리노라 그럴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근데 그 에스페란토로서는 뭐 CS 디렉토로 그래. CS 디렉토르 같으면 우리는 아무 이상하지도 않아. 그치? 우리는 아무 이상하지 않잖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되게 틀린 말이야, 그게. CS 디렉토리노 해야 맞단 말이에요, 여기. 자기 나라 말은 맞지, 자기 나라 말은. 그러나 우리가 에스페란토 할 때는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 대체적으로 여기 사람들도 뭐 굳이 미에서스 에스페란티스티노라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그렇게 들려요. 미에서스 여기 에스페란티스토 아니면서 그렇게 주로 하니까 북유럽 쪽인가요? 북유럽 쪽인가? 어디가요? 여기 지금 여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이 일대 유럽 이쪽 일대 내가 사는 이 일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를 북유럽 비롯한 그다음에 폴란드를 비롯한 이 일대는 다 그게 그저 명사에 여성일 경우에는 인어가 들어가요. 틀려 단어가 틀려 단어가 뭐 단어가 프랑스권, 틀린다기보다는 음, 전미사. 음. 프랑스권 시간이 약속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낼까요? 예, 뭐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난 doctor, yes, ready, 그래도 어, 예. 디스레비도. 아이고 수고 아, 많으셨어. 고난 doctor, 아, 그런 녹턴. and you.